너무나 무도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에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면서 사실상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2심 이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유죄가 나와야만 하는 맞습니다. 재판이잖아요. 예. 이거를 사실상 무기한 연장시켰어요. 바람이 불기도 전에 헌재에서 판결을 하기도 전에 민주당이 법을 만들기도 전에 서울고법이 지난번에는 무죄를 주더니 이번에는 다른 재판부에서 아예 손들고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법부의 모습들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사법부 치욕의 날이다. 사법부의 치욕의 날로 사법부의 역사에 남게 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거에도 군부 독재 시대 때도 이런 식으로 파행적으로 재판이나 이런 걸 진행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84조 이야기를 하는데 헌법 84조는 형사불소추 그러니까 새롭게 소추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지 기존에 있는 그런 재판 진행을 하지 말라 이런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뭐 그 법원이 고등법원이 묻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본인은 본인대로 판단을 하고 그것이 다시 재상고돼 가지고 대법원에 가서 그 대법원이 판단을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고등이 그냥 이거를 판단을 하고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도 전에 자기들이 그냥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도저히 이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 판단을 하더라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 하급심에서 이런 행패를 부렸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 사법부가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 터무니없는 이 행태에 대해서 사법부 치욕의 날로 역사에 남겨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다못해 헌재가 지금 뭐 별시한한 사람 저희가 좀 더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렇죠. 헌재 예. 재판관 임명하겠다고 난리인데 헌재가 재판 중단시키라라는 결정을 내리거나 민주당이 어거지로 법을 통과시켜서 재판 중단법을 통과시키거나 하기도 전에 먼저 백기를 들고 투항했다는 거 이러면 이제 사법부가 삼권 분립을 지키기 위해서 결연하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일부긴 하지만 그냥 백기 투항하고 이재명이 뽑아서 올려주겠다는 그 30명의 대법관 그 안에 들고 싶어서 다들 눈치를 보는구나라고 우리 국민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 눈치를 보고 눕는다 그래서 이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존중해주지 않아요 사법부를. 만약에 그 오히려 겁을 먹고 어떤 재판 진행을 멈췄다라고 생각이 들면 민주당이나 이재명은 더 세게 드라이브를 걸 사람들입니다. 지금 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이 재판 진행의 정지와 상관없이 형사소송법 재판정지법을 그대로 입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 아니 오히려 그 미리 이 정말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누웠다는 그런 비판을 이 사법부가 도저히 면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런 그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법원은 글쎄 제가 이런 식의 사법부가 다른 재판에서 얼마나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어떻게 국민들을 자기의 재판 다른 재판에서도 납득시킬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다른 재판부가 있잖아요. 지금 5개 정도 재판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북 송금이나 대장동 재판부도 우리는 재판 계속할 거다 이재명 출석해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부담스러워진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그 다른 재판부도 같이 이렇게 멈춰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것이고 아니 그런 뭐 어떤 법원의 전반적인 재판의 진행 결정이나 이런 것도 사실 이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에 올려가지고 대법원에 올려서 판단을 받게 하는 게 이 사법부의 어떤 질서 형성이나 이런 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누워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그 다른 사건에 대한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사법부를 정점으로 한 이 사법부의 어떤 질서 이 모든 면에서 이 고등법원이 한 재판 연기 결정 중지 결정은 굉장히 잘못됐다. 이거는 역사에서 정말 그 치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치 권력 앞에 백기투항한 정말 국치의 날로 기록되지 네. 않을까 싶고 저 서울고법 판사들의 이름도 아마 사법 역사에서 마치 을사오적이나 매국노 이완용처럼 저는 기억될 수도 있다라고 예.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이 헌법 84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나아가서는 헌재에서 어떻게 판결하는가가 중요한데, 그래서인지 문영배 이미선 후임에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했던 이완규 함상헌 후보자를 배제하고 지금 3명의 후보를 추렸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재명의 변호사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근데 대통령실은, 예. 제가 이 언어를 입에 담는 것도 싫지만 이거는 이해충돌 아니다,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이해가 안 된다, 이재명 변호했으면 아무 공직도 못하냐라는 궤변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헌재를 이재명 로펌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기상천외한 발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 민주당이 거대 그 여당의 의석수를 이용해 가지고 거부권도 이제 뭐 할 수 없으니까 막 말도 안 되는 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법들을 헌법재판소에 가져가야 되는데 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려면 6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6명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사실은 그 이재명이 어떤 수를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 정치판에서 어떤 일을 하면 그 농공행상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네. 그거는 저는 뭐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농공행상을 하는 게 더 정상적인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 농공행상을 할 자리는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 각부라든지 이런 행정부 파트에서는 농공행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하지만 사법부는 그렇게 건드리면 안 되는 그렇게 영역이라는 건드리면 거잖아요. 안 되죠. 사법부의 뭐 대법관이나 아니면 헌법재판관을 농공행상의 자리로 쓴다는 거는 그거는 누가 그 재판의 결과 헌법재판소의 그런 결정의 결과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그냥 뭐 사법부도 써먹고 헌법재판소도 써먹고 그런 생각밖에 안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완전히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적반하장처럼 나오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조차도 지금 이제는 아까는 사법부를 무너뜨렸다면 이제는 헌법재판소도 무너뜨리는 그런 거의 뭐 독재 정권이나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라 다들 어안이 벙벙한데 그냥 정권 잡은 김에 초창기에 우르르 다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자기 변호사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한다는 발상을 보수 진보 여야를 떠나서 누가 해봤겠습니까? 아니 사실은 그리고 본인들이 이완규 법제처장이 그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을 때 대통령의 변호인을 했던 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는데 당연히 적어도 자기들이 비판했던 그 지점만큼은 피해서 인선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그 이상 뭐 사실은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게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직접 지명도 아니었죠. 예, 네. 완전히 그 동일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자기의 변호인을 자기가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그 경우도 다르고 훨씬 더 이런 그 자기가 비판했던 지점을 오히려 자기가 더 강하게 진행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내로남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짚어보면요. 지금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당연한 거다, 어차피 무죄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며 오는 12일이면 3일 뒤네요. 사흘 뒤에 이 대통령 되면 재판을 중단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국회 입법 권력이 특정인 개인을 법의 예외, 취해법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 2025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이 법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법안 아닌가요, 변호사님? 네, 그 김민석 의원의 동영상이 쇼츠 형식으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표를 더 받았다고 무죄를 받는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표를 더 받았다고 재판이 정지된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그 이야기를 똑같이 김민석 총리 지명자가 이재명 앞에서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본인 총리 지명 받았다 그래가 내정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제대로 말하지도 않고 워낙 그 내로남불이 천성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또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이제는 지금은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을 한번 시켜보자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1년 동안 우리 지방선거 있는 동안 분명히 이런 이제 무도한 사실 독재 정권이나 할 만한 그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한 발 물리는 줄 알았던 대법관 증언 법안도 12일에 통과시킬 거라고 정청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야가 바뀌었으니 법사위원장 자리를 그럼 야당한테 다시 줘야 되는 것일 텐데 정청래는 그마저도 피식거리면서 실실 쪼갠다고 하죠, 속된 말로. 비웃으면서 안 줄 거다 이러고 있는데 이 정청래가 차기 민주당 당대표 유력 후보군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오직 이재명만을 위한 방탄 법안이 12일에 통과되고 대법관 증언까지 밀어붙인다면 정권 초부터 국민 여론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청래가 하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뭐 굉장히 이 비웃음을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법사위원장 돌려달라고 하니까 뭐 웃음만 난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민주당은 본인들 마음대로 모든 뭐 국회든 뭐 행정부든 헌법재판소든 사법부든 다 완전히 그 뭐 독재보다 더하죠. 독재보다 더한 그런 행패를 부리려고 이미 준비 자세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걸 견제하려고 사실 사법부나 이런 게 존재하는 건데 전혀 뭐 견제가 안 되고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렸으니까 이제 막 나가는 거거든요. 대법관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어떤 사법부가 이 정도로 조심하면 민주당이 조심할까? 그런 민주당이 아니에요. 그런 민주당이 아니고 정말 상대가 조금이라도 좀 수그린다고 하면 뭐 눕는 척이라도 하면 더 기세가 등등하게 하는 게 민주당인데 이런 것들을 잘 이해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재판을 정지시켜버리고 이러는 게 참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국민들께서 차곡차곡 이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게 문제고 저런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이게 이런 행포들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정말 앞으로의 그런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워질 거라는 걸 분명히 국민들은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여론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도 심각해요. 저희가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김민석 총리 지명자 전과 사범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의 배후로 실형이 5년 이상 나왔는데 한 3년 살고 나온 그런 사건도 있고요. 국보법 위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SK에서 2억을 받고 주변 지인들에게 7억 2천의 정치 자금을 받은 거 다 유죄가 확정됐어요. 정치인들에게 제일 심각한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뇌물 받고 정치 자금 받는 거예요. 돈 받는 거, 부정한 돈 받는 거. 그런데 그 두 개가 다 유죄로 확정됐는데 이런 인간이 어떻게 정치를 다시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총리 지명까지 되는지 만약에 우리 같은 새로운 정치인들이 700만 원이라도 뇌물 받아봐요. 난리 나고 뒤집어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원히 매장당하죠. 왜 이 도덕적 기준이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는 이렇게 다르고 왜 쟤네는 그런 일을 저질러도 뻔뻔하게 국회의원의 총리에 다 해먹을 수 있고 새천년 NHK 룸사롱 갔다 왔는데 우리는 만약에 룸사롱에서 여자 도우미랑 놀다가 걸리면 영원히 정치 매장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왜 김민석은 총리를 해도 되고 우상호는 역시나 새천년 NHK 룸사롱 멤버인데 정무수석을 하고 이 기준이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정말로. 아니 억울해 죽겠어 정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터무니없는 이런 자리를 받아 나가고 있는데 근데 내가 그거를 참 보면서 그 최악은 이재명인데 그 최악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 밑에는 그 밑에 사람들이 뭔 짓을 저질렀어도 이재명보다 낫다가 되는 거죠. 이재명보다는 낫다가 되는 거예요. 네. 이재명이 일단은 그 어떤 면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민석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미국의 비자도 거절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총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던 전력도 있나요? 과거 그것 때문에. 과거에 네. 언론에 나온 적이 있어요. 비자 거부당한 게. 근데 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보고 바로 그 통화를 안 한 거라는 추측을 해요. 그리고 통화했다는 사실도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하지를 않았죠. 네. 그리고 그런 것들도 아니 지금 현재 미국은 중국하고 사활을 건 어떤 전쟁 중이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이제 뭐 중국에도 셰시할 거냐. 만약에 이게 셰시한다 그러면 이거는 중국을 선택하고 미국으로부터는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국도 선택하고 중국도 선택한다. 물론 그 민주당은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지금의 경제 안보 상황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어떤 입장 이런 거는 미국과 중국이 균형적으로 조화될 수가 없는 단계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도 미국 중심으로 한 그런 외교적인 세팅을 했던 거고 그거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국익을 위해서 정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또 그것이 미래를 보장하고 담보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거를 중국한테 셰시하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반미 인사들 뭐 김민석뿐만이 아니에요. 이종석 국정원장도 그 심각하죠. 네. 대표적인 친북 반미 인사입니다. 게다가 뭐 그분이 그 전에 이제 그 노무현 때 동맹파 자주파 이렇게 했을 때 동맹파가 이제 그 미국과 이렇게 좀 잘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쪽이고 자주파 쪽이었고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평가나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도 사실은 뭐 통일부 장관까지는 모르겠어요. 통일부 장관은 북한하고 좀 잘 지내보자는 거니까. 근데 국정원이라는 데는 북한하고 싸우는 데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어떤 그 정보전을 그 물밑에서 총알 없는 그런 전쟁을 벌이는 데인데 거기에다가 대표적인 친북 반미 인사로 평가받는 사람을 떡하고 국정원장으로 임명을 해놓으면 아니 미국이 볼 때는 이거는 그 반미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는 그렇죠. 그렇게 네.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뭐 이거는 그냥 이재명이 싫고 민주당이 싫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런 좀 악영향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사들도 한번 살펴보죠. 드루킹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어서 실형을 살고 나온 김경수가 선거 사무를 관리하는 행안부 장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건 몰라도 공정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자리에 여론 조작하던 사람이 가는 거는 이건 국민들한테 진짜 지금 뭐 선전포고하는 셈 아닌가요? 이거는 지금은 반국민 선언이네요. 반미도 아니고 반국민 선언을 하네요. 아니 어떻게 딴 사람도 아니고 김경수가 행안부 장관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게 참 답답한데 이 행안부 장관이라는 게 굉장히 그 장관 중에서도 요직이에요. 핵심이죠. 네, 네. 핵심 장관 중에 하나가 행안부 장관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 자리고 어느 정도 좀 신뢰가 있고 굉장히 좀 능력도 있는 사람을 보내는데 아니 드루킹으로 해가지고 여론 조작하던 사람, 선거의 그런 공공성이나 공정성을 위협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행안부 장관으로 보낸다. 행안부 장관 안에 외청에 경찰청도 있습니다. 그렇죠. 경찰 네. 인사도 그 행안부에서 하죠. 행안부에서 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안부에 지금 그 여론 조작이나 하던 그 바둑이죠 별명이 그 바둑인 김경수를 보낸다라는 거는 이거는 도무지 이게 납득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과연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본인들이 오만하게 뭐 정권을 다 잡고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뭐 가늠이 안 되는 저는 폐악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코인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김남국이 디지털 국민소통 비서관 됐다. 이거는 이제 진짜 아니 윤석열 정부의 인사 가지고 누구는 이런 논란이 있어서 안 된다, 누구는 저래서 안 된다, 누구는 친윤이라서 안 된다 했던 언론사 특히 조중동 저는 다 무릎 꿇고 빌었으면 좋겠어요. 너네가 그난리 쳐서 정권에 힘 안 실리고 무너졌는데 결국 이재명 인사가 어떻게 하느냐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 이꼬라지를 봐라. 근데 저거 김남국 소통비서관 임명한다고 김경수 행안부 장관 한다고 김민석 총리 한다고 진보 언론 좌파 매체가 난리칩니까? MBC, JTBC가 비판해요? 한겨레 경향이 비판해요? 안 하잖아. 근데 조중동은 보수 정부가 뭐만 하면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나라 망한다 뭐다 해서 실제로 정권 무너뜨리는 핵심 그 정권 무너뜨리기에 1등 공신들이 저는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인 것 같아요 보면. 지금 그 김남국이 뭐
다 아시잖아요. 이런 그 상임위 회의할 때도 그 코인 거래 코인하고 네. 예,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니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코인 안 하겠어요? 대통령실 코인 진짜 대통령실 코인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그 면면을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민주당도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한 명 한 명 인사할 때마다 정말 경악을 할 그런 인사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호 사선 의원 정무수석을 지금 임명을 했는데 저는 우상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상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친명이 아니고 뭐 이재명에 대한 비판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뭐 그분을 이렇게 임명하는 거에서는 통합의 메시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서울시장으로 내보낼 그 정치인이 굉장히 좀 풀이 얕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상호를 한번 정무수석으로 해가지고 어떤 체급을 조금 더 키워가지고 그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런 제 추측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그 다른 인선들 이런 인선들에 대해서 정말 그 경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선들이 계속되고 있다. 근데 지금 초반에 인선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 나올 인선은 더 놀랄 인선이 많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도 벌써 뭐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이제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일을 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일각에서 반대하다가 이재명이랑 뭐 사법연수원 동기인가요? 예.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런 소스들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차명으로 부동산 관리한 거 아니냐, 불법 재산 은닉 뭐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어쨌거나 구체적인 건 저희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린다 할지라도 벌써부터 이 정부 첫 인사의 구멍이 숭숭숭 뚫리고 있는 이 같은 모습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지금 그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으로 부동산 관리 불법으로 재산 은닉했나 이게 지금 단독이거든요. 이 단독을 낸 신문사가 주간 경향이에요. 경향입니다. 경향에서도 훨씬 더 좌파적인 색채가 짙은 예, 주간지인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뭐 국민의힘이 정보가 많으면 좋겠지만 이런 정보는 저희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경향이 단독을 냈다는 면에서 내부에서 어떤 그런 조금 이견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나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특수통입니다. 특수통이고 그 사실은 민정수석은 정보를 다뤄야 되는 그런 직이고 게다가 이제 신뢰도가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특수통 검사들이 많이 하죠. 원래 좀 적합한 자리 역할이긴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검찰 개혁하겠다고 항상 민주당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을 하면 그 검찰 개혁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 우려했던 게 아닌가도 싶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런 그 경향에서 단독으로 차명으로 부동산 관리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게 또 안에서도 또 어떤 내분이라고 할까 이런 게 좀 있는 게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근데 앞으로도 뭐 많은 분들이 인사가 될 거예요. 새 정부 들어오면 하나 둘씩 인사가 될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멀쩡한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농공행상을 하는 거는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쳐도. 네. 그런데 하는데 그 사람이 조금 흠결이 덜하고 그냥 적절한 사람이 농공행상도 받아가면 사실은 그거는 임명권자도 좋아요. 임명을 받는 사람이야 뭐 임명 받아서 좋지만 임명권자도 굉장히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벌써부터 이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인사나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뭐 경악할 만한 그런 인사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도 여러분 열받는 게 참 많은데요. 오늘 나온 단독 보도 보니까 여당인 민주당이 이제 대형마트 의무 휴업 일부 지자체에서요. 이게 주말에 대형마트가 쉬면 직장인들이 주말에 장 보고 하는데 너무 지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평일에 쉬게 하는 조례나 이런 것들을 막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2번 의무 휴입할 때 월요일에 쉴 수도 있고 수요일에 쉴 수도 있으니까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주말에 장 보는데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오수희 의원 등이 법안 뭐 발의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공휴일에 닫게 한다. 무조건 의무 휴업을 공휴일에 하게 한다. 이러면 우리가 다 이제 장 보고 하는 거 대형마트에서 많이 하고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분들도 평범한 자영업자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평범한 근로자들인데
어쨌거나 우리 평일에 일하는 직장인분들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가거나 장 보러 가는데 엄청 지장이 있고 유통업 경기에도 가뜩이나 지금 내수가 안 살아서 문제인데 이게 내수 시장 위축도 되거든요. 제가 단언컨대 대형마트 못 가게 한다고 재래시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 타겟 고객층 자체가 달라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시장을 현대화시키고 위생을 더 관리하고 주차 편하게 만들고 시장 갔을 때 어떤 특수한 메리트를 줘야죠. 광장시장 같은 데 가보면 막 엽전 같은 거 사서 재밌게 먹거리 사게 하고 막 이런 걸로 활성화를 시켜야지 대형마트 백화점 문 닫게 한다고 시장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북한 수준 만든다라는 저 쑥쑥님 댓글처럼 이게 도대체 뭐냐. 이제 여러분 인사나 사법 문제뿐만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에 있어서도 준공산주의적인 정책과 법안들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이걸 보면. 아니 그 휴무일을 정하는 거는 그 기업과 그 아래에 있는 근로자들이 합의해서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제로 그냥 정하게 한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 기업도 잘 돼야지 그 근로자도 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이 가장 자기가 해야 될 휴무일을 자기가 판단하게 하면 돼요. 지금은 사실은 그 한 달에 2번 정도 그 원하는 요일에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결정을 하게 해줘야지. 그렇죠. 그거를 네. 무조건 휴무일은 무조건 쉬어라. 저는 그거는 뭐 터무니없는 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 장해찬 전 최고가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 재래시장하고 그리고 대형마트는 타겟팅을 하는 고객군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 예. 대형마트만 가는 사람들은 그냥 대형마트만 가요. 맞아요. 예. 근데 재래시장 가는데 또 재미 붙인 분들은 또 거기 가는 것도 거기 좋아해요.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상품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달라요. 달라요. 네. 그러니까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대포장이 돼 있잖아요, 주로. 그리고 깔끔하게 손질돼 있는 대포장이 돼 있는 그런 이제 물건이 많고, 그리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포장이 아예 없거나, 그리고 조금 이렇게 뭐 세척이 덜 돼 있거나,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사가지고 가서 세척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재래시장을 가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또 왜 잘하냐면 제가 그 저희 낙성대 인원시장이라고 있어요. 인원시장이 서울에서 제일 큰 재래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 재래시장으로는 제일 커요. 근데 그 시장의 어떤 상품군하고 그리고 뭐 그 근처에 뭐 홈플러스도 있지만 이런 대형마트의 상품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아내도 제 아내도 재래시장에 가서 인원시장에 가서 살 물건들을 인원시장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원시장에 상품이 없거나 또는 이제 조금 포장이나 아니면 대용량으로 사야 되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대형마트 가는 거거든요. 이게 서로 공존하는 거지 어느 쪽이 잘 되면 어느 쪽이 망하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 잘 되는 뭐 부자들 때려잡으면 가난한 사람한테 도움돼 이런 식의 그런 단순하고 천박한 사고가 아니라면 이런 법안이라는 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부자 때려잡으면은 가난한 사람 잘 살게 된다는 이재명식 억강부약이라고 하잖아요. 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띄우겠다. 예. 근데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잖아요. 안 돌아갑니다. 대형마트 때려잡으면 재래시장 잘 사라진다라는 것도 아주 단순한 사고에서 오는 건데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대형마트에 입점한 자영업자, 유통업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 주말에 장 봐야 하는 분들한테 왜 이걸 강제하느냐는 거예요. 강제하느냐. 그러니까 자율에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자율에 맡기면. 그 선택을 기업이 그리고 상인들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쉬지 말라는 게 아니야. 언제 쉴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를 억압을 하고 저는 그런 식의 지금 이 민주당의 행패가 전 산업의 분야로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정권 초니까 국민들께서 체감이 덜하지만 점점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이면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화폐 지금 막 기본소득으로 재난지원금으로 막 뿌리겠다 하잖아요. 그거랑 좀 연관돼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결국 돈으로 사람들 마음을 사기 위한 이재명식 매표행위 포퓰리즘의 하나의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아주 날카로운 댓글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프린키피아님이 시장보다 온라인 유통에 힘 실어주는 법안 같다. 마켓컬리나 오아시스 이런 데서 돈 받았나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게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인 게 그러시네요. 예. 대형마트 문 닫게 하면 시장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온라인으로 배달시킨다니까요. 온라인으로 배달시키는 네, 그런 그게 더 걸로. 늘어난다니까요. 정말로. 네. 그런 식의 의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각 그 경제 주체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해줄 때 그럼요. 그래서 네. 그래야만 성장을 하고 그게 활성화가 됩니다. 돈이 돌게 되는 거고 그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수가 지금 굉장한 화두이고 고민거리인데 내수를 지금 이렇게 위축시키는 법안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인사 참사, 인사 참사와 이 사법부를 향한 여러 가지 법안 쿠데타들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에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내수 경제, 실물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악법들, 반공산주의와 정책들이 이제 점점 퍼져 나갈 거예요. 지금 아마 그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뭐 다 비슷하지 이렇게 사실은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중도층에 완전 있는데 다르죠, 완전 달라요. 음. 그래도 국민의힘은 이 자유를 추구하는 정당이고 이 자유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조금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억압하려고 하면 그거 왜 그래야 되는데라고 그래도 되물어요. 그렇죠. 그런 정당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기가 남의 자유 또는 이제 남이 뭘 해야지 제일 잘 될 것 같다라는 걸 자기가 안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아니 자기가 뭘 해야 할지 제일 잘 아는 거는 자기가 보통 알죠. 그리고 내가 설사 무엇인가를 결정했을 때 그게 설사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패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운 게 다음 좋은 선택으로 이어지는 또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그런 자유의 정당이고 이 민주당은 이제부터도 보시지만 억압과 통제를 계속해 나가는 그런 정당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층 업그레이드된 신화제약의 환신 골드 우리 멸콩TV 시청자분들만을 위해서 1+1 두 달치를 한 달치만 구매하셔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환신골드는 식약청이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고요.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항산화에 도움을 줍니다. 아시겠지만 나이가 드실수록 면역력이 더 중요한데요. 특히 밤에 화장실 가시느라 자주 깨는 분들한테 이 환신골드가 아주 특효약이라고 합니다. 멸콩TV에서 자신있게 추천하는 애국기업 신화제약의 환신골드 1+1 6월 특가가 진행 중이니까요. 아래 번호로 많은 주문 부탁드리고요. 건강하게 보수 재건을 함께 하시죠.